세계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혼돈이 소용돌이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겉보기에 따로 노는 두 사건이 실은 한 폭의 극적 풍경으로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멕시코에서 세대 지혜 거센 시위가 10월 15일 당일에 터져 나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50개가 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리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앞 카리브 해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알 포드가 정박한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지시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질식할 듯 팽팽한 외교 군사 장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두 사건은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맥락, 경제와 지정학의 렌즈로 잠시 멈춰 바라보면 두 사건은 거대한 두 물줄기가 같은 바다로 흘러들듯 단단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 어둡고 질긴 공통의 하류에는 마약 카르텔이 국가를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파고들어 지배하는 나르코 스테이트라는 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단신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대수술 직전까지 몰린 한 지역의 숨가쁜 박동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곳의 와이파이 신호가 지나치게 세거나 현실 감도가 지나치게 약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세대지 시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잠든 거인이라 불리는 멕시코, 지금의 혼란을 낳은 핵심에는 나르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나르코 스테이트는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직접 마약 유통망을 조종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마약 카르텔이 군과 사법, 경제를 포함한 국가기구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국토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사실상 장악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속의 암과 같습니다. 작은 병변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전이됩니다. 처음엔 코카인을 밀수하던 한 무리였으나 곧 부패의 촉수가 법질서를 마비시키고 경찰과 군이 매수되면 의회와 법원을 찌르고 마침내 행정 전체를 틀어줍니다. 텔레비전 속 강한 국가가 현장에서는 유령처럼 힘을 잃는 그 익숙한 역설 말입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은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부패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지향 영재가 되었고, 폭력과 빈곤, 자유의 상실이 악순환을 이루어 시민들은 범죄 조직과 무능하거나 공모하는 정권 사이에 낀 채 짓눌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보도자료에서만 웅변하고 골목에서는 속삭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멕시코가 나르코 스테이트의 늪으로 빠져든 여정은 2006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칼데론은 범죄의 망령을 몰아내겠다며 미국이 지원한 메리다 계획을 등에 업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지원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막대한 군사장비와 특수훈련, 정찰기와 미국 마약 단속국 정보 공유까지 아우르는 패키지였습니다. 연방군을 전면에 세워 호아킨 구스만, 이른바 엘차포가 이끌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로스 세타스, 걸프 카르텔 같은 거대 조직의 두목 제거를 밀어붙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인 나비 효과였습니다. 두목을 잡자 조직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잘게 부서져 더 사나운 군소 조직이 난립했고, 그들은 상상을 넘어서는 잔혹함으로 영토를 다퉜습니다. 그 대가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북부 접경과 남부의 게레로, 베라크루스에서는 집단 안매 장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국토 안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표면으로 솟구쳤습니다. 화면 속 구호는 호쾌했지만 거리의 공기는 점점 더 매캐해졌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은 단순 유통상을 넘어 다각화된 범죄 복합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 멘초가 이끄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즉 CJNG는 펜타닐 공급망 전반을 틀어쥐었습니다. 헤로인보다 훨씬 강력하고 모르핀보다 압도적으로 센 이 합성 마약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전구체가 라사로 카르데나스와 만사니오, 한글통에 들어와 할리스코 산악지대의 비밀 실험실에서 정제됩니다.
이후 티와나와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거쳐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현지에서는 CJNG가 사실상의 그림자 정부처럼 움직입니다. 미초아칸에서는 아보카도 농가에서 수확 가치의 10%에서 20%까지 보호세를 뜯어내고, 게레로에서는 불법 벌목과 금채굴을 틀어주며 시날로아에서는 어업과 관광을 흡수합니다. 지방경찰은 마약 트럭을 못 본 채하며 판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직원을 풀어줍니다. 고위 정치인 다수는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공범이 되거나 침묵의 길로 내몰립니다. 자유 언론은 악성 댓글보다 무서운 익명의 전화 한 통에 새우르르 꺼집니다. 일부 독립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강경 반범죄 후보를 겨냥한 암살이 수십 건 벌어졌습니다. 범죄에 양손 묶인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동안 치와와의 아이들은 납치를 두려워해 등굣길을 멈추고, 게레로의 여성들은 성폭력을 걱정하며 문을 걸어 잠깁니다. 사회 전체가 침묵의 법에 휘감겼습니다. 말은 줄고 눈짓만 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 역사의 방향을 돌리는 거대한 크랭크가 움직였습니다. 전국 50여 도시가 동시에 떨렸고 수많은 세대지 청년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즉흥적 군중도 일회성 해시태그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상징과 장기 전략을 지닌 의지의 시위였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인의 고통을 집단의 불꽃으로 바꾸었고, 그 불꽃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낡은 질서가 업데이트를 미루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도화선은 미초아칸의 우루아판에서 벌어진 카를로스 만소 시장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보카도 수도이자 CJNG와 로스 비아그라스,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가 피로 다투는 전장인 그곳에서 흰 카우보이 모자로 상징되던 만소는 연방군과 손잡고 농민 자위대를 조직해 범죄와 맞섰습니다. 11월 1일 농장에서 도시로 돌아오던 그의 차는 검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3대에 가로막혔고 부인과 경호원 둘이 공격 소총에 쓰러졌으며 그는 차에서 끌려나와 고문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영상을 퍼뜨리며 엘 멘초를 거스르면 이런 최후를 맞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꺼진 듯 보이던 잿빛 아래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정의가 비워둔 자리에서는 상징이 말합니다. 세대지는 멕시코 인구의 30% 안팎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고 군이 맞서기보다 눈 감는 쪽을 택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합니다. 자유와 민주를 원한다면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살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시위 호소가 번개처럼 번졌고 만소의 흰 모자는 곧 굴복하지 않는 시민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북부 공업도시 몬테레이에서 동부 휴양지 칸쿤까지 흰 모자가 거리마다 물결쳤습니다. 11월 15일 멕시코시는 한편의 액션 영화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혁명 영웅을 기리는 혁명기념탑에서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포르피리오 디아스를 무너뜨린 1910년 혁명의 기억이 깃든 그곳에서 수많은 흰 모자가 햇살 아래 반짝였고 국기가 펄럭였으며 전통의 차로들이 말을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같은 시각 몬테레이의 마크로플라사에는 대학생들이 가득 차 마약 정부는 이제 끝이라고 외쳤습니다. 칸쿤과 오아하카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행렬은 국정의 심장부 소칼로로 모였습니다. 대통령궁이 성체처럼 버티고 선 그 자리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합류해 약이 사라진 이유를 적은 현수막을 높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약이 없어 죽어간다고, 백신 예산이 부패에 삼켜졌다고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해가 지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금속 바리케이드를 드러내고 강철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병력에 물병과 조명탄이 날아갔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곤봉으로 맞섰습니다. 굉음이 울렸고 부상자가 여러 명 나오고 연행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점은 폭력이 아니라 진압부대의 후퇴였습니다. 대통령궁 주변에서 병력이 물러서자 광장은 월드컵 결승의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상징을 넘어 권력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궁 방벽에 흰 페인트로 거대한 글자를 남겼습니다. 나르코 에스타도, 권력의 벽이 고발장의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세대지는 무질서한 폭도가 아닙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은 네이티브로 자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손과 발처럼 쓰는 시민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으로 조직을 짜고 드론으로 현장을 기록하며 네트워크로 메시지를 번개처럼 번집니다. 낡은 질서가 업데이트를 거부하면 젊은 시민들은 버그 리포트가 아니라 패치를 직접 배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에마누엘 라스카모나도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행진하는 젊은이와 내일 행진할 젊은이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실행하고 있으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전직 대통령도 흰 모자를 눌러쓰고 군중 속으로 들어와 미소 지었습니다. 이 행진은 장엄한 의식이자 조용한 절규이며 미래를 다시 불러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정치인은 좀처럼 걸음을 떼지 않지만 한번 걸으면 사람들은 오래 기억한다는 상투적인 진실도 이날만큼은 유효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전선을 봅니다. 거리의 혼돈 대신 카리브 바다의 수면 아래와 위를 가득 채운 군함의 실루엣이 펼쳐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르코 스테이트는 더 이상 그림자 속 갱단이 아니라 황금태양 문장을 달고 행진하는 국가 군대의 또렷한 얼굴입니다. 위풍당당한 장성의 계급장 뒤에는 코카인을 빨아들이는 끝 모를 블랙머니의 수로가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부당한 전쟁에서 보듯 부패와 선전은 항상 총보다 먼저 움직이고 시민의 삶은 늘 마지막에 계산서로만 남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결된 마약 선박을 겨냥한 공습을 여러 차례 단행해 다수의 무장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11월 11일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200헬이 떨어진 해역에 정박했습니다. 그 위에는 수천 명의 승조원과 F-35 라이트닝2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한 나라의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탄약고가 실려 있습니다. 제2함대와 4함대 소속 해병 수천 명이 대기하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여러 척이 이지스 체계를 세워 올렸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조용히 잠행하며 또 다른 토마호크와 정밀탐지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주먹이 장갑을 끼면 외교의 목소리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11월 14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헥섹스 국방 책임자, JD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른 선택지는 정밀 토마호크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안, 델타포스의 미라플로레스 궁 급습 오리노코 유전지대의 지상 제압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이에 맞서 독립 200 작전을 내걸고 20만 병력을 동원해 메리다주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육군은 러시아제 T-72 전차를 굴리고 해군은 프로젝트 636 바르샤비 양카급 잠수함을 카리아코만으로 들여보냈으며 공군은 수-30 MK1을 띄워 초계했습니다. 볼리바르 민병대는 AK-100세 3소총을 들고 도시 게릴라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방역하는 벌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벌은 꿀이 떨어지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크렘린의 텔레비전 연출이 전장에서 힘을 잃듯 민족주의 도취도 현실의 탄약과 앞에서는 숨이 차오를 뿐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베네수엘라는 내부 문제를 넘어 서방후 권력 구조의 관절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지막 펜타닐 요새이고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관문입니다. 카라카스는 여전히 하루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베이징에 보내 차관과 무기를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 송유를 끊는 것은 서반구에서 베이징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찍는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은 이미 뉴욕과 시카고 같은 미국 대도시로 뿌리를 뻗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마약 작전은 펜타닐 소탕과 동시에 베이징의 검은 동맥을 절단하고 라틴이라는 미국의 뒷마당을 정리하려는 포석입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정이 없고 기한이 다가오는 청구서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확인됩니다.
정리해보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나르코 스테이트라는 같은 병증의 서로 다른 얼굴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카르텔이 지역 권력을 틀어쥐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군대가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멕시코의 시위는 베네수엘라 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일어났다가 정권의 폭력에 꺾였던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도록 카리브 바다의 거대한 함대는 무력 시위 이상의 심리적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그 부당한 전쟁이 세계 곳곳의 폭력 정치를 얼마나 뻔뻔하게 정당화하는지 라틴의 두 전선은 매일의 언어로 증언합니다. 전쟁은 늘 먼 곳의 이야기처럼 시작해 가까운 집 앞의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도 함께요. 결론적으로 2025년의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를 태우는 두 불꽃입니다. 하나는 시민의 의지라는 내부의 불, 다른 하나는 초강대국의 힘이라는 외부의 불입니다. 폭력과 부패, 독재는 더는 내부 문제로 둘러댈 수 없는 전 지구적 위협입니다. 멕시코의 세대지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지필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의 지정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입니다. 불은 이미 붙었고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연기가 거치면 라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멕시코가 젊은 민주주의의 횃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전에 잠길 것인가, 베네수엘라가 평화적 전환이나 정변으로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지역전을 끌어들일 것인가,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발걸음과 백악관의 명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줄 한 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자로서 바랄 뿐입니다. 잿더미에서 더 강인한 대륙이 다시 일어나기를.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